안녕하세요. 어, 오래간만입니다. 예,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요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 주 만에 이 헌법 수업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강도 높은 우리 국민 헌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셨고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오며 인권과 국가 권력 통제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뜨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소리가 괜찮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 지난번까지 우리가 한 2주인가 쉬었는데 우리 진도가 교과서 107쪽부터입니다. 107쪽.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헌법의 어느 부분을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봤습니다. 기본 원리. 기본 원리라는 말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배하는 중대한 기둥이다, 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는 첫째가 민주주의 원리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둘째가 법치주의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 두 개를 왜 끝내고 오늘은 뭐냐? 사회국가 원리입니다. 사회국가 원리. 사회국가. 그다음에 오늘 다 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가 국제평화주의입니다. 국제평화. 이 네 개가 우리 헌법의 중대한 기둥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1번과 2번과 3번은요. 요거는 국내용입니다. 국제평화주의는 국제관계라는 뜻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사회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는 헌법의 세 번째 기둥이죠. 대한민국 국내에 관련된 것이고, 이어서 할 국제평화주의는요. 국제적 관계, 외국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대원칙이 뭐겠는가. 그래서 네 개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기억을 좀 되살려드리면요. 여러분 항상 민주주의라고 할 때는요. 민주주의.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실 게 뭔가면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여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민주주의 원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통령도 우리가 5년에 한 번 뽑고 국회의원도 4년에 한 번 뽑죠. 또 6월 1일 날 행할 그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이것도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도 4년에 한 번씩 뽑죠. 교육감도 4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즉 따라서 교육 권력, 지방 권력, 국가 권력 모두가 다 일정 기간 내에 갱신을 하게 되는데 누가 뽑느냐? 국민이 뽑는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런가? 그는 민주주의 원리를 우리가 헌법의 기본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민이 국가 권력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이 만들어진 국가 권력이 어떤 원칙과 어떤 방법이나 어떤 형식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할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국가 권력 자체를 국민이 만들었는데 국민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말이 뭡니까? 국가 권력 자체가 출생이란 사실에 의해서 세습한다든지 누군가가 탱크를 몰고 나와가지고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럴 때에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이 국가 권력을 만들었어요. 그럼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만들어진 국가 권력을 어떤 방법과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형식에 따라서 국가 권력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 원리입니다. 법치주의 원리. 따라서 모든 국가 권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한 형식과 절차와 내용을 실현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법치주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국민이 국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국가 권력을 이런 원칙에 따라서 행사해야 된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원리란 말이죠. 그럼 이건 기본 골격 두 가지는 우리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국가 골격 구조를 보는 것이에요. 바로 사회 국가 원리인데 이거 여러분 말이 좀 애매하죠. 사회 국가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네 번째 국제평화주의였었는데 그럼 사회 국가 원리라는 말 쓰지 말고 사회주의 원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학자들은요. 이 사회 국가 원리를 말할 때는 사회 국가라는 말을 쓰지 사회주의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 꼭 유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법치주의 하더라도 사회 국가가 되는 것이고 또는 학제에 따라서 민주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라고 할 때도 세 번째는 사회 국가 원리가 됩니다. 그럼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사회 국가 원리가 뭐겠느냐 말이죠. 그럼 이걸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시민혁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로는 산업혁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민혁명은 여러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하면서 일어나서 이 과거의 군주국가에서 국민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즉 공화국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걸 보통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해요. 시민사회. 이 용어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헌법을 공부하는데 이해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것이 무슨 사회냐? 산업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혁명 할 때는 여러분 뭐 항상 머릿속에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또는 뭐 미국의 독립전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민혁명이 보통 1700 말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사회가 시민사회예요. 시민사회. 그러면 여러분이 시민사회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이 뭔가면 시민사회는요. 자유입니다. 자유. 꼭 염두에 두세요. 왜 자유냐? 이런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미국 전쟁에 의해 독립전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보통 시민사회라고 하는데 이 시민사회에서는요. 국민들이 어땠느냐?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신분에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있었어요. 또 원하는 장소에도 가서 이사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자유를 확보받은 것이에요. 따라서 원하는 종교도 가질 수가 있었고 마음대로 의사표현도 할 수가 있었고 이사도 할 수 있었고 직업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그 전 시대 이 시민혁명 이전에 절대 군주 시대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갖지 못했던 자유를 시민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향유하게 가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개인에게 허락된 자유는요. 자유가 계속 확대되면요. 또 극대화되면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두세요. 자유만을 강조하면요. 반드시 여기는 불평등이 생깁니다.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좋은 점도 많은데 자유만을 강조하면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불평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자유는요,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이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자유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면 반드시 불평등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민사회가요, 자유를 최고로 강조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불평등을 맞게 되는데, 이 불평등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시민사회가 발전해서 이 자유를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인류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산업혁명을 경험합니다. 산업혁명을요. 산업혁명은 책에도 써놨지만 지금 중간에 보면 증기기관 등 각종의 동력기관이 발달했다. 과거에는 마차를 끌던 것이 사람이 손으로 하던 게요, 기계가 발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차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기선도 만들어지고 또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손으로 하던 것이 다 기계로 하게 됐단 말이죠. 즉 시민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뭡니까? 실업이 생긴다. 실업이. 그렇죠? 사람의 노동력으로 하루에 옷을 100벌 만들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사람이 10명이 필요했어요. 10명이 있어야 100벌을 만드는데, 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은 한 사람만 필요하고 기계가 100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몇 사람이 실업자가 됩니까?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9사람이 실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건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 다 이런 것이에요. 기계가 발달하니까 10사람이 일할 양을 기계가 혼자서 해버려요. 하다 보면 최소한의 인력인 3, 4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나머지 9이나 7사람들은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그렇다면 대량 실업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인류에게는. 이건 뭐 팩트입니다. 하다 보니까요, 지금 실업이 발생하잖아요. 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있으면요, 이들 사이에 뭐가 발생하느냐?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불평등이.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보세요. 과거에는 이제 이 사용자와 근로자가요, 시민사회에서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었던 이때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했는데요. 자, 기계가 발달했어요. 산업혁명의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근로자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열악해집니다. 왜냐하면 실업 상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늘 사용자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상대적으로 보면요, 이 일거리가 많을 때와 일거리가 작을 때, 일거리가 별로 없을 때와 일거리가 많이 있게 될 때를 비교해 보면요,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매우 작아지는 것입니다. 일거리가 많아지면 그래도 좀 큰 소리 칠 수가 있는데, 일거리가 적어지면요, 근로자들은 할 말 이 폭이 매우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지금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200만 원을 주겠다 말이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실업이 많이 생깁니다. 실업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는가 하면, 야, 10시간 일하고 15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죠, 사장이. 또는 12시간 일하고 120만 원 주겠다. 이럴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이 사장의 이루어왔던 얘기를 갖다가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요, 과거에 8시간이라고 200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사장이 야, 12시간이라고 120만 원 주겠다 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여기에 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근로자는
지금 더 약한 입장이란 말이죠. 이걸 다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에 의해서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는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불평등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용자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사장들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장은요, 이 사용자는 계약 자유의 미명하에 근로자의 인권을 유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12시간 일하고 120만 원 할래 말래. 그러면 이때의 이 근로자들은요, 어떤 자유만 있느냐? 사장이 제안한 안을 100% 수용하느냐, 아니면 당의 직장을 포기할 것이냐. 요런 자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9세기부터 발생한 산업화, 도시화, 자유주의의 폐해, 이런 것들은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사회적 약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도 사회적 약자가 많지요?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산업사회에서는요, 자유만을 강조해서 나타나는 이 불평등이 발생한 것이고, 불평등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느냐? 사회적 약자가 등장한 것이에요. 건전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나이가 들어서 약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몸이 불편해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는요, 누구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현대 헌법학의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뭐 밥을 먹건 죽을 먹건 신경 안 쓴다. 이건 옳지 않단 말이죠. 그건 국가가 나갈 방향이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헌법은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말고 넓은 의미의 경제 영역,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경제 영역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이 가장 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의 107쪽에 아래에서 5째 줄입니다. 제가 사회국가 원리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국가 권력을 실질적 평등에 기속시킴으로써 개인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국가 구성 원리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회국가 원리는 뭐냐? 국가 권력을 이게 입법이건 사법이건 행정이건 국가 권력을 어디에 기속시키느냐? 실질적 평등에 기속시킨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 함으로써 개인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개인의 최대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려는 국가 구성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해 두신 것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국가 원리는.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되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분 꼭 염두에 두는 게 누굽니까? 사회적 약자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지금 이 헌법학에서 재밌는 게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원리는 돈이 있건 없건 누구나 다 적용돼야 될 원리예요. 그러나 오늘 공부하는 사회국가 원리는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넉넉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것이 누구냐? 사회적 약자를 주목해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는요, 사회적 약자이건 강자이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국가 원리는요, 누구를 주목하느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이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재밌죠? 민주법치는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이에요.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똑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를 몰다가 교통 속도 위반에 걸렸어요. 그러면 벤츠를 탄 사람이나 또는 조그만 차를 타는 사람이나 속도 위반하면 거기에 맞게끔 벌금을 내죠. 그렇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속도 위반 그 정도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합니다. 똑같이 대우해요. 또 우리 국민의 선거권도 재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똑같이 한 표씩 줍니다. 다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국가 원리는요, 이것은 전체 국민을 위한 기본권이 아닙니다. 기본 원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법 원리다,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원리가 뭐냐? 사회국가 원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08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사는 인류 사회는요, 미국이건 뭐 한국이건 일본이건 북한이건 소련이건 피할 수 없는 게 뭔가면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정치적 평등은 우리 사회는 달성됐어요. 그렇죠? 돈이 많건 적건 선거권이다, 투표권이다, 1인 1표예요. 그렇죠? 똑같은데 아직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경제적 불평등을요,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고민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미 만들어진 불평등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사회적 불평등을 만드는 근원, 불평등의 근원을 치유하자.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불평등을 제거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자, 이런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불평등의 이 나타난 불평등을 제거하는 쪽은요,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는가면 점진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합니다. 이게 지금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자본주의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취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나타난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자, 이 뜻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이 불평등의 근원을 발본색원해서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요 주장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나타난 불평등을 갖다가 있는 현상을 제거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등의 근원,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괜찮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은요, 개혁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혁명으로 해요. 혁명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그 가진 것을 완전히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혁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럼 잠깐 이제 공산주의 시스템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산주의는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기존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보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계속 없더라.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것이. 즉 뭐야? 불평등이죠. 불평등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 불평등을 계속해서 축소시켜서 제거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근본을 고치자. 그럼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폐해가 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개인에게 건물과 토지의 이 사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개인에게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말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건물과 토지의 국유화, 국가가 다 가지면 이 사유,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많고 어떤 사람은 땅이 많은데 그와 같은 이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면 뭐가 없어지느냐? 상속제도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개인에게 사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상속제도가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재벌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덩달아 덕을 보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상속제도를 없애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매력 있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개인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는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미국에서 있는 세금 제도가 없습니다. 자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지금 어떤 나라가 있는데 나라의 상당 부분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유를 다 뺏어 가지고 국가가 가지게 되면 그걸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내놓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뺏는 것이에요. 혁명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강제로 뺏는다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인류사를 보면 재밌는 게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게 1917년에 소련입니다. 소련은요, 이 막스의 이론을 본받아서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천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소련으로 바꾼 것이에요. 거기에 동의를 안 하니까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즉 나타난 불평등을 그 근원부터 제거해야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웃 나라에게 또는 전 세계에 많은 그 응원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917년에 소련이 공산화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밑에 있는 몽골도 공산화가 좋다, 공산국가가 좋다 말이죠. 중국도 그랬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상당한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는요, 한 8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나름 정말 그 일리가 있지 않나? 그 우리는 못 사는 사람들인데 잘 사는 놈들만 잘 살고 그다음에 상속제도에 의해 가지고 부의 대물림이 있다 보니까 이 불평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이 소유권을 국가가 다 국유화시켜서 가지고 상속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국민들에게 얻어지는 것들을 나누어 준다면, 분배를 해준다면 나름의 올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뭡니까? 바로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20세기는요, 1917년이니까 20세기죠. 그 20세기에는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이론이 나름 재밌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도요, 우리가 이제 1945년부터 48년 사이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70% 이상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학교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이.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승만, 당시는 이승만 박사죠. 이승만 박사는 그때부터라도 70년 전, 80년 전이라도 공산주의는 저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개인에게 사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하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7, 80년 지났어요, 우리가. 근데 소련이 1917년에 이 소련으로 됐다가 1990년에 그 사람들이 자기 체제를 갖다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공산주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한 80년 지난 다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즉 공산주의를 시작한 나라가 더 이상 공산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산주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원조가 자기네 시스템을 포기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요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유럽에서 지금 동유럽에 가보면요, 뭐 체코다, 폴란드다 이런 나라들 보면 과거에 공산주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민주화됐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상당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실시하는 나라가 북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뭐 쿠바, 뭐 이 정도 나라가 공산주의를 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도 공산주의를 고집하다가 등소평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등소평은 중국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개방을 하지 않으면, 외국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중국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의 거대한 G2 국가로 만든 장본인은 이 모택동이 아니라 이 등소평입니다. 마오쩌둥에 의해서는 공산국가를 만들었지만 이 중국은 계속해서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등소평의 등장으로 인해서 개방경제를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닫혔던 중국이 문을 열고 지금의 G2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등소평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시진핑은요 다시 등소평보다는 마오쩌둥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개인 숭배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전 세계에서는요 공산주의를 한 나라가 다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이론은 괜찮죠, 그죠? 나타난 불평등을 제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고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소유를 부정하고 다 국유화 또는 공유화해서 국가가 계획경제에 의해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공산주의 운동인데요, 지금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그 이론을 포기한 것이죠. 하다 보니까 북한은요, 처음에 예전에 북한은 보면 어떻게 됐냐면 막스 레닌주의를 계승하고 막스 레닌주의를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 봤던 것이에요. 그러나 막스 레닌주의가 지금 다 망했단 말이죠. 소련이 망했으니까. 따라서 북한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 뭐냐, 막스 레닌주의는 포기가 했어요. 대신 등장한 게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따라서 북한을 갖다가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바뀐 것이죠. 따라서 북한이 주체 사상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소련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막스 레닌주의가 실패되는 것이 입증된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버리고 주체 사상에 의해서 북한을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세력들, 남한에서는요 그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통 주사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뭔가면요, 소련이 1990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공산주의를. 그렇다면 북한도 다 망하기 직전이니까 그런 사상을 버려야 되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북한 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 북한 시스템을 지지하고 북한의 소리를 갖다가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 즉 주사파가 이 남한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 이유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최근에 제 제자를 이제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친구는 뭐 집에 텔레비도 없고 안 봐요. 그런 순수한 뭐 친구인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교수님 어떻게 북한은 세계에서 최빈국이고 인권 보장도
전혀 안 돼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시스템을 통치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이번에도 이재명 같은 경우도 1615만 표가 국민들이 지지를 했단 말이죠. 물론 1600만 명이 모두 주사파는 아닙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1600만 중에서 200만 정도는 뭐 우리가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없는 주사파이지만 나머지의 1400만의 그 국민들은요 주사파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빨리 전도해서 우리 이제 이 건전한 사고 방식으로 그들을 바꿔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럼 점진적 개혁이 뭐냐? 이게 바로 이 방법을 헌법적으로 사회국가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국가 원리. 점진적 개혁에 의해서 국가를 개조해 나가자. 그 원리가 사회국가 원리예요. 이 사회국가 원리는 바로 점진적 개혁에 의해서 불평등을 제거하고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면요. 제가 3번에 보면 사회국가 원리의 내용이 나와요.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한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줄에 보면요. 사회적 약자가 무너질 위험에 빠지게 될 경우 국가가 방관하지 않고 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보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보험. 사회보장은 뭐 아시다시피 질병이라든지 노령이라든지 장애 등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소위 사회적 약자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이제 보장하는 것인데 각종 뭐 학교 시설을 둔다든지 또는 뭐 병원을 둬서 저렴하게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든지 양로원을 둔다든지 또는 이 각종 뭐 저렴한 스포츠 시설을 제공해 준다든지 또 적절한 공원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이 사회 보장의 구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보험이 있어요. 사회보험.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료보험이 있고 실업보험이 있고 뭐 재난보험 등이 있잖아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닥칠 위험을요. 여러 사람에게 그 위험을 분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적 사회적 빈곤을 만들어내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의료보험 들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을 들게 되면 만약에 커다란 뭐 수술을 한다.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비 이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도 보험을 들어놓으면요. 금액이 싸진단 말이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특히 사회적 약자, 고령이라든지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요.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저렴한 가격만 내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회보험이 됩니다. 또 우리가 실업보험도 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졸지에 회사가 망했다든지 또는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생겼다.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이 막막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3개월, 6개월 동안 받던 봉급의 일정 부분을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시스템이다 이 뜻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실업보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각종의 보험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이 참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미국의 의료보험은요 참 엉망이에요. 대한민국이 참 잘 된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 잘 된 거요. 어느 대통령 때 한 건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의료보험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놀란 게 미국에서 지금도 제가 그렇다고 보는데 미국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아기를 이제 분만하잖아요. 자연 분만하지 않습니까? 자연 분만하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5, 6년 전만 해도요.
자연분만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듭니다. 2천만 원. 보험이 있는데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이 아기 나는 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면 미국도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의료보험을 하나 드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듭니다. 몇 개를 들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한테는요. 아기 낳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제 후배 이제 교수가 미국서 교환 교수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놀렸죠. 가서 공부하라 했더니 말이지 애만 낳았다 말이지. 근데 원래가 이 교환 교수를 가게 되면요. 의료보험을 최소한만 듭니다. 의료보험이 비싸니까. 그래서 교환 교수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만 들어요. 드는데 거기에는 이 산부인과, 즉 출산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1년 있다 오는 거니까. 근데 이 후배 교수가 거기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의료보험에는 없단 말이죠. 의료보험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사후에 그걸 혜택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제 그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줬는데, 지금 혜택을 받은 게 정확하게 제가 2002년에 미국을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2001년에 미국의 듀크 대학을 갔었는데, 2001년이니까 지금 한 20년 전이죠. 그때 뒤늦게 의료보험을 대학이 특별히 해줬는데 그때 가격으로 자연분만 하는데 700만 원 냈습니다. 700만 원. 20년 전에 7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돈이 많으면 괜찮고요. 아예 미국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예 없으면 국가가 의료보호 해줍니다. 그러나 중간 단계, 어중간한 단계에 있을 때는요, 큰 병을 앓게 되면요, 미국은 의료가가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집안채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미국에 이제 교환교수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이제 이 건강 진단인가 뭘 띄우는데 남자냐 여자냐 뭐 이거 띄는 게 있어요. 성별을. 가가지고 의사를 만났는데 그 당시 2002년 가격으로요. 그거 확인하는데 100불, 100불. 그러니까 12만 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거죠. 아프지 말자. 아프면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나갔다 오는 게 훨씬 낫겠단 말이죠. 그런 이제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은 의료보험이 아주 잘 못 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는요, 이 의료보험을 제대로 납입을 못해서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참 잘못된 것이죠. 반면에 독일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는 뭐 의료보험이 되지 않으면 독일에서 학생도 못하고 다른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사회 약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실현 방법이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으로 그 내용을 커버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요, 이 사회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한번 헌법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119조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119조 1항하고 2항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쭉 내려가다가 뭐가 있냐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보면 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2항입니다. 2항. 1항은 뭐냐?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경제 계획은요. 누가 세우느냐? 개인이 세웁니다. 개인이. 또는 기업이 세운다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 계획의 주체는 여기서 개인과 기업이 되는 것이다. 분권적으로 경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산주의 계획, 공산주의 나라의 경제 계획은요. 국가가 중앙 집권적으로 경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나라를 비교해 보겠어요. 개인과 기업이 분권적으로 경제 계획을 세우는 나라, 시장 경제에 의해서 조화를 시키는 시스템 하나하고 국가가 중앙 집권적으로 경제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나라,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냐 보면요. 초창기에는요. 국가가 중앙 집권적으로 경제 계획을 세워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소련도 그랬고요. 북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요. 중간 단계 이상을 가서는요. 국가가 이 계획적으로 경제를 세워서 그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 계획을 이끌어가는 나라는요. 궁극에 가서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길 원하는데 공산주의 시스템이 돼버리면요. 더 일하건 적게 일하건 그들이 받는 대가가 같습니다. 내가 10시간을 열심히 일하건 5시간을 일하건 간에 그들이 받는 배급량, 뭐 쌀이건 옥수수건 배급량은 그 머릿수대로 계산해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요. 그 불만이 쌓이게 되면요.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집니다. 열심히 일해도 쌀 2kg 준단 말이죠. 열심히 일해도 놀아도 2kg 준다. 그러면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가장 중대한 폐해입니다. 여기서 이 경제적 불평등을 그 불평등의 근원을 제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소유권을 박탈한다.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한번 해볼만 해요, 저것도. 그러나 실제로는요, 소련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실패로 끝날 거라고 예견했지만 실제로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에게 모든 사람은요,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노력한 만큼 대가가 가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 대가가 안 온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요. 소련이 문 닫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소련이 그 당시 1990년에 그 문을 내렸을 때 그 당시 소련은 이 원자력도 원자력이 아니라 핵폭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핵폭탄을 갖다가 서로 싸우는 그러한 세계적인 국가였었는데 그 국가가요 핵폭탄이 있는 그 나라가 먹을 게 없어서 이 문을 자신의 공산주의를 그만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0년 이후에요 이 소련의 이제 우리 극동 지역에 보면 하바롭스키 또는 이런 이제 지역이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이다 극동 지역이죠. 그쪽 지역에 있던 여자 대학생들이요 한국에 와서 이제 술집에 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러시아 현재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술집에서 근무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 적절치 못한 환경에서 근무한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니 소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나라였었는데 핵폭탄도 있었고 미국과 핵무기를 경쟁한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나라였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여자 대학생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그런 뭐 술집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 당시 많은 이제 주사파 학생들이 이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주사파 친구들이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 우리 김문수 경기지사를 했던 그 양반도 예전에는 이제 이 공산주의 이론에 매몰되어 있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돌아섰단 말이죠. 왜 돌아섰느냐? 1990년 소련이 멸망한 다음에 소련의 현장을 가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소련 호텔에 보면요. 저는 뭐 못 가봤지만 여대생들이 스타킹이나 이런 거를 사주면요. 막 몸도 팔고 그런 현장을 이분들이 다 봤다는 것이 그만큼 그 당시 소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시스템을 갖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의 통치 이념을 좋다고 우리가 거기를 찬성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지식인층에도 있고 또 심지어 목사라든지 또는 신학교 교수가 그런 것을 지지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시스템을 지지하고 찬성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보면 사회국가 원리는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제적 불평등을 근원부터 제거하려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이고 우리는 나타난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개혁을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조정 원리가 뭐냐? 사회국가 원리다 말이죠. 이 사회국가 원리라는 말은 우리가 사회주의 원리라는 말은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원리라고 해버리면 공산주의 이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회국가라는 말을 다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였냐면 민주주의나 법치국가 원리는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지만 사회국가 원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 중에서 사회적 약자만을 특별히 주목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갖다 보호함으로써 그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좀 여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특히 민노총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비판하시고 저도 비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노조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잘못되어 있는 특히 민주노총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근로자 보호는 논외로하고 이미 기득권층을 갖다가 보호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소위 노조 귀족들을 보호합니다. 지금 민노총에 들어있는 이 노조원 상태를 보면요. 돈 많은 금속노조, 뭐 현대자동차 그 다 봉급들을 많이 잘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노조, 언론 노조, 병원 노조 다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 현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중소기업에서 이 사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저항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는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에 의해서 이 근로자 집단을 지배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노조에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집단화 시켜서 권력을 갖다가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110쪽하고 111쪽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신문에 낸 글이에요. 뭔가 하면 부동산과 시장 경제 질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글이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데 왜 이 좌파 정권이 등장하면 이 아파트가 오릅니다. 이 아파트가 올라서는 안 되는데 이 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아파트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없는 서민이라든지 또는 집을 구해야 되는 청장년들, 특히 청년들은요, 그들 그 가슴에 대못을 받는 것이에요. 집값이 올라가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집값이 그냥 오르기만 해요. 오르기만. 그건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가격만 오르면 우리가 이제 저도 지금은 의료보험이 직장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지역보험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정년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집값이 오르면요, 이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그 필요 없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집값이 10억이었는데 20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좀 20억으로 올라서 세금 좀 많이 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 집만 10억이 올랐으면 그건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원래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런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것만 올랐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건 내 집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집이 똑같이 올랐던 것이에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금만 더 내는 것이죠. 직장 무슨 건강보험만 더 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집 없는 사람들은 그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회적 불만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집값을 갖다가 이 윤석열 정부는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억에서 20억 올랐으면 다시 이게 뭐 10억으로는 돌아가지 어렵다 하더라도 12, 3억 정도로 아파트를 떨어뜨릴 그런 강한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첫째, 문재인 정권이 로드맵이 없다. 이게 로드맵. 우리가 예컨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세금 문제도 있고 공급과 수요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긴 로드맵, 2년, 3년, 5년 중장기의 그 이 플랜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 단계적으로 이게 실천해 나간다면 부동산이 이게 갑자기 뛸 필요가 없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문재인 정권은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죄인 취급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영등포 민주당 무슨 기초의원인데 집이 116채예요. 자, 그러면 116채는 좀 많지요. 그렇죠? 좀 많은 게 꽤 많지요. 그러면 116채 가진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범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저렇게 무슨 집을 많이 갖고 있나. 그래서 집값을 올리는 근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요, 집이 두 채만 있어도 무조건 다 죄인 취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대한민국은 이제 이 부모를 따로 모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집이 두 채인 경우가 있어요. 또 서울에 살다가 또 배우자가 또 뭐 가장이 지역에 살다 보면 우리가 뭐 교육 때문에 이사 가지 못하고 지역에도 한 채, 서울에도 한 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또 배우자 직장 등 때문에 두 채를 가진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두 채 이상만 가지면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10억짜리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강남에 40억짜리 한 채 진 사람이 있습니다. 40억짜리. 지금의 세금 구조를 보면요, 10억짜리 두 채 가진 사람은요, 이 사람이 4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냅니다. 이 구조가 옳습니까? 30억, 40억 한 채 가진 사람은 1주택자라 그래가지고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10억짜리 두 채, 10억짜리 두 채는 뭔가 하면 노년에 여기서 이제 이 월세라도 받아가지고 노년의 생활의 안정을 위하기 위해서 빌라 10억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10억짜리 두채 가진 사람은요 40억짜리보다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거는 분명히 세제상 이제 우리가 형평에 어긋난단 말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제가 뭐 말할 기회는 없겠지만 아파트가 한 채다, 두 채다, 세 채다로 따질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전체를 가지고 근데 세금을 매기는 소위 뭡니까 부자세 도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파트가 한 채다 두 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저 재산이 지금 공시지가로 예컨대 30억이냐, 40억이냐, 50억이냐, 20억이냐, 10억이냐 통틀어 놓고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한 채, 두 채 이거 숫자만 가지고 따져서 마치 이 다주택자들은 다 죄인이다 하고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대한민국의 지금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은요. 우리보다 높은 것 같아도요. 미국 사람들은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세에 대해서 해마다 2% 이상을 올릴 수 없다라고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갑자기 그 땅값이 올랐어요. 아파트가 올랐어요. 그 지역만.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새롭게 매겨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2% 이상은 올리지 마라. 그래야만 이 주거의 안정을 기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무조건 세금을 매기게 되면요. 본인 수입은 없는데 실제로 또 본인에게 어떤 그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가상적인 이득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집 있는 사람 얘기만 했지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도 제가 보니까 강남에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니까 강남 아파트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어떤 이 기록을 보니까 강남에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10만 명이 된답니다. 참 많지요. 집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속 터지는 얘기지만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1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좀 작게 해주면요. 제가 볼 때는 이 1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집을 좀 판다고 봐요. 그러면 강남에 5만 채의 신규 공급이 있게 되면요. 강남 아파트는요. 떨어지지 말라고 해도 떨어집니다.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올라간다면 호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5만 채가 새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요. 강남 아파트 분명히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강남 떨어지면요. 강북 떨어지겠죠. 강북 떨어지면요. 수도권이 떨어집니다. 제가 그 강원도 춘천에서 20년 이상 살아봐서 아는데 대한민국 전국의 지방도시는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뭐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서는요. 지방에는 이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양한 것보다 팔 때 분양가보다 다 낮아요. 그게 이거 현실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강남을 올리다 보니까 강북이 올라가고 또 수도권이 올라가고 또 지방도 또 덩달아 오른단 말이죠. 이거는 나라 전체에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공급을 하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는요. 시장 흐름대로 하지 않고 힘이나 강제, 권력으로 이 가격을 묶으려서 하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 아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제평화주의를 다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다 해서 이 헌법의 앞부분을 이제 끝내고 다음부터는 제가 기본권으로 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에 국제평화 이 사회국가 원리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번째가 국제평화주의죠. 우리 헌법 그 5조가 있어요. 5조를 한번 좀 보내주시겠어요? 보여주시겠어? 네. 5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 평화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해요. 이게 일본과 다른 점인데 일본은요 모든 전쟁을 부인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만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침략적 전쟁의 반대말이 뭐냐? 이 자위전쟁입니다. 자위전쟁. 따라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쳐들어왔을 때는요. 우리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자위전쟁은 우리가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만 부정하고 자위전쟁은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2항이에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 조항을 두고 있죠. 국군 조항을 뒀다는 것은 뭡니까? 침략, 우리가 전쟁을 전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국군을 뒀다고 하는 것은 침략 전쟁은 안 하겠지만 자위 전쟁은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침략적 전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영토를 확장하거나 그다음에 돈을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침략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금 공격하는 것은 분명 침략적 전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만 부정한다. 따라서 자위 전쟁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국군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6.25 전쟁 때요. 1950년 6.25 전쟁 때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전 등화에 속해 있는 나라를 도와줬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대한민국을 그때 공군을 수십 명 비행기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럼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멀어요. 지금도 먼데 7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나라에 공군을 보내주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단 말이죠. 또 저쪽에 이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콜롬비아에서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결국 콜롬비아나 남아공은 그 당시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해줬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10대 강국에 올라섰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요. 군대는 파견 못한다 하더라도 구호 물자 정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송원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국격에 맞게끔 군대는 파견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뭐 의료시설이든지 또는 구호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콜롬비아란 이 단어가 나와서 기억나는데 여러분 그 남미에 있는 나라 이름이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가 아닙니다.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컬럼버스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콜롬비아라는 게 컬럼버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영어 발음이 이제 컬럼비아라면 컬럼비아. 그래서 우리나라 그 등산복에도 이제 컬럼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콜롬비아 가서 직접 느꼈는데 콜롬비아의 그 기념품을 파는데요. 그 머그잔에 이렇게 써 있어요. It is not Colombia, but Colombia.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점 뭔가 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이름을 부를 때 콜롬비아라고 하지 않고 컬럼비아라고 많이 하니까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머그잔에 이를 그거 써가지고 기념품으로 팔아요. 제가 그걸 하나 사고 싶었지만 제가 그 콜롬비아를 마지막 들렸다면 제가 하나 샀겠는데 그 스타트에서 콜롬비아를 봤거든요. 하다 보니까 제가 머그잔이 짐이 돼서 못 샀는데 참 재밌죠? 여러분 그거 콜롬비아 그러면
콜롬비아가 아니라 콜롬비아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제가 이 책에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제가 다 썼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 다시 1949년 6월인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45년도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이제 정리하고 49년에 철수했는데 이듬해에 북한이 쳐들어왔죠. 그러나 북한이 이제 미군이 개입해줘서 대한민국을 이제 다시 살려주었는데 여러분 예컨대 당시 6.25 전쟁 때요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국 용사가 179만 명입니다. 179만 명. 그 중에서 전사자가 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군만 그렇습니다. 미군.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당시 3만 7천 명이 전사했는데 미군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란 나라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70년 전에 알 리가 없어요. 제가 1995년에 독일에 교환교수 갔었을 때 그 당시에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독일 사람들은 저보고 희나 중국 사람이냐 물어봐요. 제가 얼굴이 크니까 중국 사람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 사람이냐. 아니라 그러면 그 어디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잘 몰랐습니다. 1995년도에 대한민국의 그 삼성이나 이런 대우나 이런 제품들이 소니 저 뒤쪽에 전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1+1으로 팔리던 시절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1950년에 3만 7천 명이 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미군 군인들이요 대한민국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절에 그래서 미국의 이 워싱턴의 묘비에 보면 나와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목숨을 바쳤단 말이죠.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참 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3만 7천 명의 미군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사망한 사람만 3만 7천 명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미국에 대한 고마움인데 그 당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요 한미 상호조약 맺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상하게 일본하고는 미일 이 안보조약을 맺어줬어요. 그러나 한국하고는요 미국이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거죠. 50년에 전쟁이 났는데 3년 뒤에 53년에 다시 제자리에 놓고 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38도 선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 전 나라가 잿더미가 됐는데 다시 38선에서 휴전을 하자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미 방위조약을 맺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예컨대 휴전을 하면요 다시금 북한이 소련을 하고 같이 쳐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한 반공포로 석방을 합니다. 반공포로 석방. 이게 뭔가면요 이제 대한민국이 잡은 북한의 군인 또는 뭐 중공군 할 것 없이요 잡아보니까 상당 부분이 다시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중공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포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통 반공포로라고 합니다. 반공포로. 예. 공산당을 반대하는 포로가 이 포로의 중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당을 반대하는 이 반공포로를 갖다가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걸 북한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포로 송환해서 대상에서 삼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을 합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가 놀란 겁니다. 왜냐? 여러분 반공포로 석방을 하려면요 여러분 이 야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
대한민국 군인이 방공포로를 갖다가 지키는 게 미군 헌병입니다. 미군 헌병을 강제로 총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끌어내려 가지고 그 포로를 석방합니다. 포로 석방, 포로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제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러 군데 그 이 방공 포로가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공산당을 반대하는 방공 포로는 석방하라 말이죠. 그걸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이 군인을 지휘할 수 있는 독자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비밀리에 미군의 헌병을 잡아가지고 결박시키고 공격하고 해서 포로를 석방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미국의 보고가 당해됐겠죠.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그 참여를 회고록에 보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8년을 했는데 8년 동안 주무시다가 일어난 것은 이 사건 처음입니다. 영국의 처칠도요, 이승만을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미친 노인이다 말이죠. 왜냐하면 포로를 왜 석방하냐 말이죠. 서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방공포로를 석방하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이승만에 대해서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뭐냐? 그러면 당신이 이 휴전에 합의만 해주면 우리가 이 한미 방위조약 체결해주겠다. 또 많은 경제 원조해주겠다. 한국군 증강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낸 게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주역이다, 이 뜻입니다. 그분의 결단 없었으면요, 내가 볼 때 어림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께서 낸 정말 훌륭한 지도자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보면 이제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보통 결단력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신 거다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24살에 한성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29에 나오는데요, 5년 7개월 동안 젊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은요, 참 재미있는 게 본인이 이 장모님이 사준 비싼 아파트 다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본인은 그 답심리에서 2층에 그 13평짜리 예배당에 강대상 옆에다 비닐다판을 놓고 사셨는데 그 기간이 5년 7개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5년 4개월 하기도 하고 5년 7개월 하기도 하는데 뭐 비슷하잖아요. 좀 그래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젊어서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계셨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본인이 그 잘 사는 내용을 다 포기하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그 강대상 옆에 그 베니다판으로 그 몇 평이겠습니까? 한 3평 되나요? 그런 집에서 목사님이 사시면서 전한나 대표도 거기서 키우고 그렇게 헌신한 분이에요. 좀 그래서 참 이게 정광훈 목사님도 참 보통이 아니신데 또 이승만 대통령 이상하게 그 기간이 겹칩니다. 비슷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한 9분 남았죠. 이제 문화국가 원리라고 제 책에 썼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강조할 것은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문화국가 원리의 셋째 줄을 보시면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 원리를 국가의 목표 조항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럼 목표 조항에 한번 줄을 좀 쳐주세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 헌법 원리는 4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 국제평화주의 4밖에 없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판례나 많은 학자들은 넷 이외에도 문화국가 원리를 같은 레벨의 헌법 원리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화국가 원리는 민주, 법치, 사회국가, 국제평화주의와 같은 레벨의 헌법 원리는 될 수 없다. 그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그 말은 헌법이 없어도 그 말은 다 지키게 마련이에요. 따라서 제가 어떻게 그 조항을 격화시켰냐면요,
국가 목표 조항이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아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건 여러분한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또 한 분의 이 전 씨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간송 전영필. 세상에 이 전씨 중에서 이렇게 이름 있는 분이 꽤 있어요. 여러분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은요 정말로 중요한 분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그 생애를 읽고 정말 그 이 눈물 글썽일 때도 있었고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것인데요. 제가 이 칼럼도 2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거는 한글을 만든 자와 지킨 자. 만든 자는 다 알다시피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글을 지킨 자가 누구냐? 이 전영필 선생이다 있습니다. 간송의 간송.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대단한 최고의 글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일본 사람들은요, 아이우에오, 아이우에오 이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저녁이라고 하는 디너, 또 런치, 이게 오발음이죠. 디너지, 디너, 런치예요. 일본 사람들은 뭐야? 아이우에오밖에 없으니까 어발음이 없습니다. 어발음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디너를 발음하라고 보면요 다 그래요. 디나. 어발음이 없어서 이걸 디나라고 읽어요. 처음에 가져오면 디나 메뉴. 런치도요 어가 없으니까 란치. 100이면 다 일본 사람들은 런치란 말을 못해요. 발음이 없으니까 란치야, 란치. 디너를 못하고 디나. 뭐 맥도날드는 뭐 마그노 나루도, 이건 뭐 다 많이 아는 것들인데,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발음 기호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뭐 최고란 말이죠. 그런데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훈민정음은 이제 한글의 옛 이름인데, 이 훈민정음 한글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강점기에 대한민국 한글을 아주 폄하시킵니다. 뭐 고대에 뭐 어떤 문자 비슷하고, 어떤 사람은 뭐 창살 무늬와 같다고 했는데, 책에 보면 이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 그다음에 이 사용 방법, 그것이 적혀 있는 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그게 훈민정음 해례요, 해례. 훈민정음 해례본. 근데 그 책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일제 강점기 마지막 1940년인가 그때 이 해례본을 처음으로 간송이 보게 됐어요. 그 당시 기와집 한 채 값을 주고서 그 책을 하나 삽니다.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요, 그 책을 만약에 일본 사람이 알았으면 그걸 뺏었을 거예요. 뺏어서 불살날지도 몰라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간송은 그 사람한테 돈을 넉넉히 주면서 너 발설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해례본을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이 해례본은요 국보 중에 국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가서 보시면 세종대왕 좌상이 있죠. 왼쪽 손에 보면요 책 한 권이 들려져 있습니다. 책 한 권. 그 책이 뭐냐?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훈민정음에, 즉 한글의 목적이나 그 내용이나 열쇠를 쥐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죠. 근데요 재밌잖아요. 샀잖아요. 보관했어요. 보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뭐가 터졌습니까? 6.25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난 가면서 해례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다 숨길 수도 없단 말이죠. 국토가 다 전쟁터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다음에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뭐 잘 때도 뭐 이 베개에다, 나무 베개에다 넣고 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 이외에도 일본에 팔려간 많은 도자기 그림을 다 이 양반이 돈 주고 사왔습니다. 돈 주고 사왔어요. 근데 이분의 그 눈물 나는 사연은 뭐냐?
그 이제 그 보화각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자기 그 양반은 해방된 다음에는 책을 안 샀어요. 이 보물을 모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그랬는데 뭐가 터졌습니까? 6.25가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은 피난 안 갔습니다. 6.25 터졌을 때 그 보물을 놓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하여튼 뭐 하늘의 그 도움으로 정말 그 이 보화각에 있는 보물들이 북한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다시 1.4.5태 때는요, 중광군이 남아할 때는 수많은 그 이 보화각에 있는 그 뭐 도자기다 뭘 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겁니다. 그럼 이 양반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양반은 그 당시요 조선시대에 4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을 꼽힌 사람이에요. 이 간송은요. 그렇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보를 사나요? 그거는요 살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또 보는 또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제가 얼마나 이 사람을 다가 감시했을 겁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은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그냥 좀 남몽꾼 또는 뭐 술주정뱅이 그렇게 행세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눈 밖으로 내는 그런 그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 전용필은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보금 이런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자, 이 양반이 지금 여러분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토지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개혁 때 다 이 지가 증권을 받았어요. 지가 증권이요 6.25 때 불나서 다 없어지고 등등 해가지고 그분이 땅도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말년에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그 땅을 팔아서 겨우 생활하셨는데 그분이 그 보성학교에 그 이사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재정사고가 났다는데 그분이 다 그걸 갚았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요 모아놓은 국보 도자기 하나만 팔아도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걸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얼과 혼을 사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40대 부호에 속하는 그 사람이 이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보화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 사람, 그게 바로 간송 전용필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요 간송 전용필 간송 그 이제 문화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좀 보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재정적인 이제 어려움 때문에 도자기를 국보를 하나 내놨다 그래요. 왜냐면 뭐 이거 IMF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박물관 도서관을 박물관을 운영할 수 없어가지고 그 하나 내놨습니다. 저 얼마 전에 신문 보면서 봤는데 아 참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간송 전용필 선생님은요, 전 대한민국의 정말 한글을 만들고 지킨 사람. 특히 저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달았던 겁니다. 민족 문화 수호의 영원한 스승이다. 간송 전용필 선생. 정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인데 57세의 나이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문화들을 남겨주셨고 또 민족 이 정기를 지키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너무 감사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간송 이 박물관 가시게 되면 한번 꼭 가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아마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사람, 이분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다른 걸로 나라 사랑하시지만 전용필 선생은 민족의 얼과 혼을 모아서 후대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그 정신, 정말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